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 군사훈련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위협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인데요. 먼저 그냥 1분 내로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냉전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열전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결 방안은 간단합니다. 남북 관계만 개선이 된다면은 뭐 이거 없어지거나 또는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협은 냉전 또는 열전이고 해결 방안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 말씀 드려보자면요. 아까 이장희 교수님 68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죠. 근데 저희가 이제 국제 관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68년 같으면은 이러한 상황이었구나 하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들께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또는 아까 이장희 교수 그 발제문에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습이라고 쓴다 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쪽에서는 1년에 한 10차례 정도 군사 훈련 또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북쪽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불러 들어가지고 군사 훈련한다, 연습한다 이러한 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물론 군사훈련하고 연습하죠. 미사일도 쏘아 올리고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습훈련이라는 말 안 씁니다. 도발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미사일 쏘아 올리면 도발을 한다 그러고 우리는 온갖 가공할 만한 폭격기까지 들어오더라도 이건 군사훈련, 군사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얘기도 몇 차례 나왔고요. 정전협정 위반하면은 떠올리는 게 이제 북한입니다. 우리 그 문서에 보면은 지금까지 아마 수천 번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하고 그다음에 도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남한은 그리고 미국은 정전협정 위반 안 했을까요? 북한의 기록에 의하면은 남한하고 미국은 2배, 3배 더 많이 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도 그렇고 도발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우리 남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위반한 게 있습니다. 1958년 우리 남한에 핵무기가 도입된 겁니다.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국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거 혹시 위반이 없는가 조사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핵무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무력화한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57년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다. 곽동기 선생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오랜 기간에 펼쳐지는 군사훈련입니다만은 TV든 신문에든 뉴스거리가 잘 되질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 한 방 쏘아 올리면은 모든 신문, 방송, 뉴스 톱 기사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68년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68년이면은 그야말로 북한의 도발이 가장 빈번하게 심각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야말로 도발이죠.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68년 1월 21일 소위 121 사태, 그러니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틀 후에 1월 23일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근처에서 납포됐습니다. 미군 해군 역사상 지금까지 최초이자 마지막 그러한 그 쓰라린 경험입니다.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이 엄청나게 도발을 많이 합니다. 남한군을 상대로, 미군을 상대로. 미군 격추기가 한 두세 번, 미군 정보기가 두세 번 격추되기도 합니다. 한반도 상공에서요. 왜 그랬느냐?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이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한 지 50주년 된 해입니다. 1964년부터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병력을 파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미국보다도 우리 남한이 베트남에 병력을 더 많이 파견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하는 베트남 전쟁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견했던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혹시 베트남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베트남을 침공해가지고 그 하수인들, 남조선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끌어들여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주의 동맹 형제국들은 뭐 하고 있느냐? 왜 베트남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은 베트남을 도와주겠다. 병력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투 조종사들 몇 사람 보냈다고 해요. 전투기하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는 우리 남한을 여기 붙잡아 두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향하던 미국 핵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이 베트남을 가지 못하고 우리 통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68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68년 훈련이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것과 관련이 되지 않는가?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볼 테니까 우리 이장 선생님도 한번 이 군사 훈련이 68년부터 시작된 배경, 국제적 배경 이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말썽이 많았던 때가 팀 스프릿 때입니다. 팀 스프릿은 이제 70년대였는데요. 70년대 같으면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핵무기가 있을 때입니다. 58년에 들어온 핵무기가 91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때문에 들어왔다가 북한의 위협이 사라져가지고 핵무기가 나간 게 아니고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 그러니까 핵무기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45년 만들었고 소련은 세계 두 번째로 4년 늦게 49년 만들었는데 그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흔히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은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57년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놓은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에 따른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련 턱 밑에 우리 남한 땅에다가 핵포대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포대였어요. 미사일이 아니라. 그리고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핵무기를 철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는 관련 없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핵무기가 들어오고 핵무기가 나갔다는 거. 특히 이제 70년대 같으면은 남한 땅에 미국 핵무기가 수천 개 있을 때입니다. 북한에는 핵무기 개발 생각도 못했을 때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훈련을 하면서 방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방어 훈련을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북한 핵무기 문제 요거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하고 큐바하고 외교 정상화가 합의되고 그 다음에 바로 며칠 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은 북한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뭐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 뭐 불가능이라는 게 없겠지만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이거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주한미군을 앞으로 계속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수차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따라서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그걸 대비해 가지고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논리 아닙니까?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왜 미국의 국방 문서에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지속적인 유지를 밝혀놓을까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은 남북 간에 통일되면 주한미군 돌아가야죠. 근데 통일되더라도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남침 위협이 주한미군은 계속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주한미군이 이제 성격을 바꿔가지고 소위 신속기동군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러한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배경이. 그 다음에 제주에다가 저렇게 커다란 군항을 만들겠다는 것도 그렇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해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평균 두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 안팎의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우리가 GDP를 환산할 때 시장 환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또는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대로 소위 그 구매력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게 더 흔하게 사용되죠. 구매력 평가로 따진다면은 작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그만큼 무섭게 성장을 해오니까 96년, 97년 아까 아마 이장희 선생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조약이 새롭게 고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안보 조약이라고 했죠. 96년, 9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주변 사태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다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가지고 뭐 국내외 몇몇 국제관계 학자들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 안팎에서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미국에서 중국 위협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동북아에 또는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맞받아친 게 소위 평화 굴기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절대 세계 위협이 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뜻이었죠.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요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 그 다음에 소위 그 군비 강화 이런 것이 다 미국의 부추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그 보통 국가가 되라는 것이죠. 보통 국가는 일본은 지금 비정상 국가라는 거죠. 뭐냐면은 정상적인 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군대라고 부르지 않고 자위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오로지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수방어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병력을 가지라는 게 바로 일본 보통국가, 정상국가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다.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따지면 70년대부터 바로 2010년 중국한테 따라잡힐 때까지 세계 두 번째 강대국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 분담금을 각 국가의 그 GDP에 비례해 가지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유엔에 기여한 게 크죠. 재정적으로. 특히 미국은 외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일본은 오로지 현찰 박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유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이거예요. 과거 이제 패전국가로서 독일과 일본이죠. 그런데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미국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목표가 중국 견제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 또는 아시아 회귀 정책.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 재정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2007년, 8년부터요. 그래서 국방비를 해마다 10%씩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병력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재균형 정책이라든지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이제 겨우 핵 항공모함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1척이에요. 그중에 절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병력 감축 또는 군비 감축을 계속 해야 됩니다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계속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에서 보듯이요. 그 구실이 바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핵 문제 절대 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히 낙관주의자입니다만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볼 때 그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주한미군이 여기 계속 유지되는 근거가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북한이 남침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올해 광복 70주년이다. 분단 70주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분단된 지 70년이 되도록 통일은커녕 통일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유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한국전쟁 아직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3년 7월 27일 맺어진 것은 정전협정, 휴전협정이죠. 멈추고 있다 또는 쉬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62년이 되도록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고 부르는 북한, 오래전부터 불가침 조약 맺자, 종전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 맺자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미국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배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 이게 맺어지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여기 계속 남아있을 법적인 근거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게 된다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아시아에 있어야 됩니다. 10만 대군으로. 주한미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저거 개발 상당히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내심 반기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북한을 핑계로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미 상호,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것은 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국과 미국 세계 패권 경쟁의 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는 끊임없이 이러한 안보 위기에 휩싸여야 된다는 거. 북한 핵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서,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미국 핵무기가 철수됐다고 했는데 그 지상에서는 사라졌습니다. 해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핵 잠수함. 우리 핵무기는 미사일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 나오는 그 B-52라는 그 폭격기에 의해서 투하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흔한 쉬운 방법은 잠수함에 싣고 다니면서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미국 잠수함, 핵 잠수함 동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육상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습니다.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남한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는 북한이든 이런 나라들로부터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당한다면은 미국이 보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한 나라들로부터 우리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어용 핵무기는 수백 개, 수천 개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하겠는가, 미사일 발사 훈련을 그치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법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요즘 말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또는 이제 중국이 주도해온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하는데 그렇게 양쪽 눈치 보지 않을 것 아니냐. 시간이 됐는데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전라도 기질이 나오네요. 네.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국가 이익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국가 이익에는 크게 군사 안보하고 경제 이익입니다. 우리는 군사를 미국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경제, 중국에 지금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미 2003년, 2004년에 우리하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일본과의 교역량, 미국과의 교역량을 초과했습니다. 2009년, 2010년부터는요. 한중 교역량이 한미 교역량과 한일 교역량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고 미국과의 교역량 2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 아니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무역 흑자 전부 다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남북 관계 개선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로지 추진하고 있는 게 북한 붕괴를 통한 통일. 그래서 통일 대박도 바로 그걸 바탕으로 나온 것이고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